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제 전부였죠.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은 씨, 요즘 얼굴에 생기가 없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 정말 피곤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저는 환자들에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더 그랬죠.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주사 아파요. 어린 환자가 울먹이며 말할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줬어요. 괜찮아. 잠깐만 참으면 돼. 선생님이 후후 해줄게. 그렇게 아이를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평범한 가정을 꾸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평생 평범한 가정을 꿈꿨다.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따뜻한 집. 그런 게 내 소원이었는데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가족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외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39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일에만 몰두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병원 일이 쉽지 않거든요. 환자들의 아픔을 매일 봐야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겪어야 하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은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해져서 퇴원할 때 보여주는 환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또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원했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아마 그때의 저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줬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운명적인 만남은 정말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납품받는 업체 직원으로 최도연을 처음 봤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님. 장비 점검차 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 직원들과는 달리 말투도 정중했고 일 처리도 깔끔했거든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를 안내하면서 은근히 관찰했어요. 손목 시계도 비싸 보이고 구두도 반짝반짝했습니다. 뭔가 성공한 사람 같은 분위기였죠. 일주일 후 또다시 장비 점검으로 온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이 끝난 후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간호조무사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아, 그냥 제 일이니까요.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그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업체 직원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글쎄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커피 마시기 심심해서 그랬어요. 도연의 웃음에는 뭔가 쓸쓸함이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연은 정말 젠틀맨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정이 있긴 한데 아내와는 벌써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결혼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없고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은 안 하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재산 문제도 있고, 체면 문제도 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은 씨는 정말 순수해 보여요. 요즘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운데,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 후로 도연은 자주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장비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점검이 끝나면 꼭 커피를 마시자고 했으니까요. 정은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도연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사업도 쉽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우연히 도연과 마주쳤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표정이 어두워요. 네, 오늘 환자분 한 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정은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그날 도연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점점 도연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생각났고 그와의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항상 마음 한편에 걸렸지만 그의 사정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도연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저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정은 씨,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이 저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피아노 연주까지 나오는 그런 곳 말이에요. 와, 여기 정말 비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가끔은 이런 곳에서 여유를 부려봐야죠. 도연은 망설임 없이 비싼 차와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하루 일당보다 비쌌거든요. 정은 씨는 늘 일만 하면서 사시니까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저는 이런 곳이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정은 씨야말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의 말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도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받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그냥 거래처에서 온 전화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전화를 받을 때의 긴장한 표정, 재빨리 통화를 끊으려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도연과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그는 항상 자리를 피해서 받았습니다. 정은 씨, 잠깐만 밖에 나가서 받을게요. 복도로 나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돌아온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는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또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정은 씨,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걸 먹어봐요. 하지만 식사 중에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도연은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정은 씨. 오늘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은 씨는 정말 착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심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도연의 차를 봤는데 흠집이 나 있었어요. 차에 뭔가 있었나 보네요. 아,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흠집은 꽤 깊어 보였어요. 단순한 주차 실수 같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도연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지만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그가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13년 가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럴 수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 생명이 제 몸에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카페에서 만난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양성이에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 씨, 어떡하죠? 정은 씨, 지금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출생신고라도 하면 제 가정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따뜻했던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낳은 후에 생각해 봅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도연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느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도연은 예전만큼 자주 만나주지 않았어요. 만나더라도 대화는 항상 아이 문제로 무거웠습니다. 정은 씨, 개인 입양 사이트라는 게 있대요. 입양 사이트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맡기면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가 낯설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들이었어요.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미리 연락한 부부를 데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세요. 잘 키워주실 거예요. 낯선 부부는 아이를 보더니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아, 이름은 출생신고를 안 할 거라서 그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구나. 병원 원무과장 박영자가 수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넘겨준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보낸 후의 나날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그 작고 빨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남에게 줬다고?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특히 신생아실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들을 보면 제가 보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잘 먹고 있을까? 밤에 울지는 않을까? 새 부모들이 잘 돌봐주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아이를 버렸다. 평생 죄인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써내려가는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도연과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도연 씨, 저 정말 힘들어요. 계속 아이 생각이 나요. 정은 씨, 잘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아이를 그냥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연의 말은 너무 차가웠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더 외로웠어요. 그 부부들이 잘 키워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잘 키워주고 있을 거예요. 연락처도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요. 연락처도 없다는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정말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거구나.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멍해 보이시는데.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님이 아프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환자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제 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아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정은아,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글쎄, 아직 그런 생각 없어. 요즘 좋은 사람 없어? 나이도 있는데 서둘러야지.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 이런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 밤에도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낳고도 책임지지 못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지만 계속 썼습니다. 언젠가는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의지할 곳이 그밖에 없어서 더 슬펐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도 1살, 2살, 3살, 4살이 되겠구나. 도연과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저에게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정은 씨,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어요. 가끔 도연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실증 나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은데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병원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씨, 아직도 그 사람 만나요? 누구요? 의료 장비 업체 직원이요. 가끔 병원에 오는 사람. 아, 그냥 아는 사이예요. 조심하세요. 유부남이라던데. 동료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2016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아이가 2~3살쯤 돼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낸 아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크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길에서 너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봤다. 그 아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 너도 저렇게 행복할까? 가끔은 엄마 생각을 할까?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은아, 나 결혼해.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도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이미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2017년 말 도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1달 동안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뭔가 일이 생겼나? 걱정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은 씨, 죄송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었어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사업상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초조해하고 전화도 자주 받았습니다. 뭔가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가 전부였어요.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봄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또?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몸의 변화를 느꼈거든요.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두 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하나님. 또 이런 일이. 5년 전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난 도연의 표정을 보니 벌써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네, 맞아요. 또 임신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은 씨,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요즘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도연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조용히 넘어가야 해요. 병원에서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헐렁한 옷을 입었고 가능한 한 혼자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속일 수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정은 씨,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 같아요. 동료들의 관심을 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또다시 아이를 낳아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5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미안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또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할 거야. 임신 후반부가 되자 도연이 다시 입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은 씨, 이번에도 좋은 분들을 찾아봐야겠어요.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또 한 명의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원무과장 박영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 출산 준비는 다 됐죠? 네, 준비 중이에요. 아기용품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아, 네. 박영자의 질문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지 의아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를 버려야 하는구나.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5년 전에 그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만났을 때 그는 전에 없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은 씨,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도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받는다고요?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병원비 정도는 받는 게 당연하죠.
5년 전에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건 아이를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히 병원비 정도만 받는 거예요. 28만 8천 원 정도. 도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를 돈과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정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이 있어도 아이를 돈 받고 주는 건 안 되죠. 하지만 도연은 계속 설득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부부들도 그 정도는 기꺼이 낼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병원비밖에 안 받는 거죠? 물론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도연의 말에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부부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네요. 잘 키우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를 준다는 것이 계속 걸렸거든요. 그럼 약속한 금액을 도연이 부부에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말 아이를 판 기분이었습니다. 28만 8천 원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넘겨주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울었어요. 5년 전보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내 딸을 남에게 줬어요. 도연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태연했어요. 병원비 받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엄마인데 아이를 돈 받고 판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도 좋은 가정에 갔잖아요. 도연의 냉정한 반응에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 내 딸을 팔았다. 28만 8천 원을 받고 내 아이를 남에게 줬다. 이런 엄마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씨도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책상 서랍에 그대로 둬뒀어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을 보면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병원에 출근했는데 원무과장 박영자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은 씨, 출산 후 회복은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아기는 잘 있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네, 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 있다니. 하지만 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박영자는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출산을 봐왔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더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박영자가 의무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2번이나 출산했는데 출생신고 기록이 없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분명히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없다니? 박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거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이미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이 키우는 게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 네. 그냥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혼자 키우기 어렵지 않나? 혼자 키운다고요? 아, 아버지가 따로 있나요?
결혼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박영자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잠깐 사정이 복잡해서요. 아, 그래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죠. 박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박영자는 조용히 사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출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병원 내 CCTV까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박영자와 마주칠 때마다 긴장됐습니다. 정은 씨, 오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해서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어느 날 박영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을 봤어요. 개인 입양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영자가 제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개인 입양 사이트에서 도연이 올린 글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시기와 상황이 제 출산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박영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여기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입양으로 보낸 것 같아요. 제보를 받은 담당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간호조무사 이정은이라는 사람이 2013년과 2018년에 출산했는데 둘 다 출생신고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입양 사이트에 해당 시기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최근 영아 매매 사건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증거가 있나요? 병원 기록과 인터넷 게시글이 있어요. 날짜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영자의 제보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어요. 조사관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도연과 만나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시선은 느꼈어요.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괜히 의심받을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영자가 제보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에 시달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첫 아들, 둘째 딸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느 날 길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겠죠.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신생아실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멍해 보이시는데.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님이 아프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환자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제 아이들은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또다시 아이를 버렸다. 이번에는 돈까지 받고 정말 최악이다. 어떤 엄마가 자식을 돈 받고 팔겠는가.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써내려가는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첫째야, 둘째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잠들기 전에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 대신 좋은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워주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만 더 커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기용품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작은 옷들, 기저귀, 우유병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사줘야 할 것들이었는데 그런 물건들을 사줄 기회조차 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었고요. 도연과 만났을 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도연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생각이 계속 나요. 정은 씨,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라고요? 제 아이들인데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도연의 차가운 말에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정은아, 너는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응,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나이도 있는데 빨리 해야지. 아이도 낳고 싶지 않아? 친구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이미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쎄, 나중에 생각해 볼게. 요즘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우리 회사에 괜찮은 남자가. 아니야,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외로웠어요.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나오는 광고만 봐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광고 속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겠죠.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두 아이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꿈속에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에서 깨어나서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길을 걷다가 놀이터를 지나게 됐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첫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 아이가 넘어져서 울자 엄마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후후 해줄게.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아이를 달래고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봤다. 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런 기회를 내 손으로 포기했다. 글을 쓰면서 또 울었어요. 이런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박영자의 제보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요즘 늘고 있어요. 개인 입양을 가장한 영아 매매 말입니다. 조사관은 박영자가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병원 출산 기록과 입양 사이트 게시글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정은 2013년과 2018년 2차례 출산. 하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음. 개인 입양 사이트에 해당 시기 게시글 존재. 작성자는 최도연. 증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수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선 병원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시선은 느꼈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정은 씨, 요즘 어때요? 박영자가 말을 걸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힘든 일 없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박영자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도연 씨, 혹시 이상한 일 없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 요즘 기분이 이상해서요. 뭔가 불안해요.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도연은 태연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입양 사이트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올린 게시글들이 있죠? 네, 여기 기록이 있어요.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올렸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게시글에는 아이의 성별, 건강 상태, 연락처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게시글에는 병원비 요청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매매 아니에요? 조사관은 확신했어요. 이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볼 차례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도연부터 접촉했어요. 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최도연 씨죠? 개인 입양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2013년과 2018년에 입양 사이트에 글을 올리신 기록이 있는데요. 아, 그건 지인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지인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누구죠? 도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정은이라는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로 두 번이나 입양을 대행해 주셨다고요? 경찰의 추궁에 도연은 말을 더듬었어요. 한편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은 씨죠?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우선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들킨 건가요?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저희 일이 들킨 것 같아요. 도연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일단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경찰이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정은 씨, 동행해 주세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동료들의 놀란 표정, 환자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정은 씨가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도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도 창백했습니다. 정은 씨, 도연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실에서 경찰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과 2018년에 출산하신 게 맞죠? 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네요.
그건 개인 입양으로 아이들을 넘기셨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28만 8천 원을 받고 넘기셨네요. 그건 병원비였어요. 병원비라고요? 아이를 돈 받고 판 게 아니라고요?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저는 혼자서 키울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정식 입양 기관을 통했어야죠. 왜 개인 거래를 했나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도연이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조사실에서는 도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최도연 씨, 입양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시죠? 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준다고요? 두 번째에는 돈까지 받았는데요. 그건 병원비를 대신 받아준 거예요. 병원비가 28만 8천 원이었나요? 영수증 있나요? 도연은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정은 씨와 불륜 관계였죠? 그건 아이들의 친부가 맞죠? 한참 침묵하던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그럼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혼자라서 가정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아이들을 팔아넘긴 거군요. 팔아넘긴 게 아니라. 그럼 뭐죠? 28만 8천 원은 뭔가요? 도연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간호조무사와 업체 직원, 영아 매매 혐의로 기소. 기사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제 잘못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저를 해고했어요. 이정은 씨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원장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일을 하다니. 간호조무사가 그런 짓을.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췌해진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모든 건 정은이 한 짓입니다. 저는 단순히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배신감이 컸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니. 도연 씨는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서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겠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도연의 진짜 모습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그의 신상을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피고인 최도연은 사기, 폭행,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저는 경악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도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 끝이 없었어요. 도연은 제가 생각했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전과자였던 거예요. 재판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전과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도연의 변호사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의뢰인은 단순이라고요? 두 번이나 반복된 계획적 범행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했어요. 특히 두 번째에는 금전을 받았죠. 이는 명백한 영아 매매입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이정은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모든 말이 맞았거든요. 도연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정은 씨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이정은 씨예요. 그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도연 씨가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에는 도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었어요. 출생신고하면 내 가정 끝장난다. 다른 방법 찾자. 문자 내용이 법정에서 읽혀지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피고인이 직접 보낸 문자 아닙니까? 그건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있었거든요. 재판부는 우리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최근 영아 매매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영자도 증언했어요. 피고인 이정은은 2번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과 개인 입양 사이트 글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영자의 증언으로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마지막 진술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모든 건 이정은 씨가. 그의 태도를 본 재판부는 더욱 엄한 표정이 됐어요. 피고인 최도연은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도연의 진짜 모습, 우리가 저지른 잘못,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도연도 옆에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최도연에 대하여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실형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실형이라니. 피고인 이정은에 대하여 이제 제 차례였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도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생명을 돈으로 거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도연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정은은 간호조무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선고를 듣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행유예라도 받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정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바로 구치소로 향했어요. 그와는 이제 영영 만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고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년 동안 조심히 살아야 해요. 다시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선택한 직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문에도 저희 사건이 크게 났어요. 영아 매매 사건, 간호조무사는 집행유예. 업체 직원은 실형. 기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집 딸이 그런 일을, 아이를 돈 받고 팔다니.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했어요. 정은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겠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언젠가 커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했어요. 다른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담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제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무거운 3년이 될 것 같았어요.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에야 겨우 일어나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나는 아이들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써내려가는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엄마가 너희를 돈과 바꿨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뛰어놀고 있을까요? 엄마. 어떤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겠죠. 집 앞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직 활동이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제 이력으로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신문에까지 났는데.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경력을 요구했고 신원 조회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절망적이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은 있지만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었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작은 식당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경력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청소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마트에도 카페에도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축한 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꿈을 꿨어요. 두 아이가 나타나서 저에게 묻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버렸어요? 엄마, 우리가 싫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우리 보고 싶어요.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그건 엄마도 모르겠어.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일기를 썼어요. 또 아이들 꿈을 꿨다. 아이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는다.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2달째 드디어 작은 분식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들어도 참고 해보세요. 사장님은 제 과거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멀리 있는 동네였거든요. 일은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으며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늘 무거웠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집에 곧장 들어갔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분식집에 어린 가족이 왔어요. 5살쯤 된 남자아이와 2살쯤 된 여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떡볶이 먹고 싶어. 알았어, 우리 아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첫째도 지금 5살이에요. 둘째도 1살이고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손님들이 볼까봐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답했어요. 당연한 벌이야.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워주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죄책감만 더 커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 아직 2년 8개월이나 남았어요.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치료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정은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치료 프로그램 마지막 날 상담사가 말해줬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이들을 생각해요. 첫째는 이제 8살, 둘째는 5살이 됐을 거예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새 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워주고 계실까? 궁금하지만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청소업체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호조무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살고 있어요. 정은 씨, 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제는 길에서 임신한 여성을 봤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아이를 잘 키우시겠지? 저분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도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지만 아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제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누가 저와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살더라도 조용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볼 때가 있어요. 영아 매매, 불법 입양 같은 뉴스들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구나.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저는 이제 그런 일에 앞장서서 반대할 수 있어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니까요. 치료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은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정은 씨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상담센터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절대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아이도 여러분도 모두 상처받아요. 제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해요. 정말 후회되지 않아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속죄하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제게는 작은 위로가 돼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잠들기 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엄마는 여기서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 너희가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엄마는 정말 어리석었지만 너희를 사랑했단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제가 살아온 진실한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잘못된 사랑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에게 상처를 남기죠. 존중 없는 관계, 책임 없는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다른 선택을 하세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으로 거래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식 기관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이의 행복을 진짜로 생각해 주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